진행 순서를 잠깐 안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사전에 공동 진행으로 좀 질문을 몇 개를 뽑아왔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병규리 감독님, 나비님, 비비안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한 30분? 20분에서 30분 정도 나눈 후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질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직접 현장에서 발언해 주시거나 질문해 주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마이크를 객석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G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주,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의 성소수자 상담센터 Q&A라고 이번에 4월에 새로 개소한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낙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낙원님과 공동 진행할 광주 여성민우회라는 여성운동단체에서 성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동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나비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제 아이는 바이젠더, 팬로맨틱, 에이섹슈얼로서 트랜지션 마치고 현재 FTM 남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주 와서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분옥치마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 여기 계신 부모님들과 함께 너에게 가는 길을 만든 변규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비안이고요. 26살 게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그리고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지금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극장에서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만나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좀 영상을 몇 개 찾아봤었는데 나비님이 마부라는 별칭으로 불리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지? 그 말을 모는 마부는 아닌 것 같고 뭔가 했는데 마성의 부치라는 네. 별칭을 얻으셨다고 들었어요. 그 영광의 친호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한결이가 엄마 제 정체화 할 생각 없어? 이게 뭐야? 그랬더니 엄마 아무래도 마부 같아. 그래서 저도 그때 마초부치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고요. 최근에 우리 비비아님이 긴모부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긴모부. 김모부 코스프레를 하고 계세요. 저하고 트위터 지금 경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 트위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팔로워 수 경쟁을 하면서 나비님이 너무 바짝 쫓아오셔서 제가 김모부 코스프레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또 부모 모임 안에서 비비안님은 또 비담이라는 별명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비담? 아니 그거는 저희가 그냥 저희끼리 웃자고 유튜브 어떻게 영상 조회수 좀 올려볼까 하고 한 거예요. 너무 제가 비담은 비주얼 담당. 국화행기님이 좀 비우시겠지만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저 오늘 영화를 보면서 부모님들도 좀 확실히 뭔가 있다 느꼈던 게 이제 비비안님의 남편분이신 지민님께서 나오시잖아요. 뭔가 이런 프릴 앞치마 같은 그런 걸 입고 또 제가 건너 카더라에 듣기로 많은 이제 부모 모임의 게이 자녀들이 지민님을 흠모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전해 들었거든요. 지민님이 원래도 좀 다소곳한 스타일이셨거든요. 근데 아이의 이제 정체성 알고 나서부터는 본인의 어떤 그런 게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다소곳해지시고 집안 살림도 잘 하시고 본인 일도 아주 잘 하시고 잘 하고 계십니다. 트위터에 짤이 있습니다. 아드님, 아버님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이제 성소수자 부모 모임
혹시 이 자리에서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조금 처음 들어보거나 잘 못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 언제부터 시작된 단체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성소수자 부모 모임은 2014년에 자녀가 성소수자임을 알게 된 부모님 3분 정도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고립감을 느끼셔가지고 나랑 똑같은 사람을 좀 만나고 싶다 해서 친구 사이를 찾아가서 이제 거기서 아마 활동가들 부모님을 만난 게 시초라고 저는 알고 있고, 저는 2016년부터 갔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뭐 모임이 좀 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4, 50명은 늘 모이는데 부모님뿐만 아니라 당사자분들이 일단 많이 오시고요. LI 분들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지만 당사자분들이 커밍아웃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혹은 부모님한테 뭔가 상처를 덜 주면서 부모님과 함께 어떤 내 정체성을 함께 공유하고 싶다,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러 오시고, 저희가 커밍아웃 스토리라는 책도 만들어냈고, 그 이후에 이번에 영화 다큐멘터리 너에게 가는 길도 만들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인터뷰나 영상 활동 많이 하고 있어서 거리의 만찬, 뭐 다큐프라임 부모와 다른 아이들, 이런 거 좀 검색해 보시면 되고,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일단 저희 모임에 한번 오시면 저희가 기초부터 아주 기초 교육을 잘 시켜드리니까, 정체성이란 뭔가, 지향은 뭔가, 젠더 표현 뭐 이런 거 아주 기초부터 잘 탄탄히 가르쳐 드리니까 두려워 마시고 저희 모임에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성소자 부모 양성소 같은 느낌으로도 뭔가 가지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 정말 좋은 곳이니까 다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가는 길은 연분홍 치마의 10번째 제작 작품이에요. 연분홍 치마는 많은 다큐멘터리 그리고 성적 소수자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온 곳인데, 변규리 감독님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연분홍 치마에 대해서. 연분홍 치마는 그간 이제 커밍아웃 3부작이라는 성소수자 당사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3XFTM, 그 다음에 레즈비언 정치 도전기, 그 다음에 종로의 기적과 같은 영화들을 만들어 오다가, 그 이후에 이제 용산 참사나 혹은 이제 노동자들 투쟁 이야기를 다룬 뭐 두 개의 문, 그 다음에 공동정번, 안녕 히어로, 플레이온과 같은 이제 다큐멘터리 작업들을 좀 해왔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4년 전쯤에 이제 부모 모임과 만나게 되어서 일단 너에게 가는 길을 제작했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퀴어 유튜브 컨텐츠들이나 이런 활동들도 같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어서 그 중에 오늘 상영한 너에게 가는 길을 만들게 된 계기와 또 궤적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너에게 가는 길을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그 4년 전쯤에 이제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이제 의뢰를 주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에 앞서서 홍보 영상을 좀 만들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먼저 해주셨었고, 저희는 이제 미디어 활동을 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같이 이제 그 공간에 가서 이제 부모님들을 뵙고 이제 촬영을 했는데, 그때 부모님들이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어떤 현실 혹은 혐오의 시선 같은 것들에 부모님들도 비슷하게 혹은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많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 이야기를 좀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혐오와 관련된 어떤 범죄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또 새롭게 부상하는 혐오들이 이제 많이 포착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이제 성소수자 이야기를 할 때 부모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소수자 부모 모임과 연분홍 치마가 같이 영화를 이제 제작하고 제작 협력하게 되어서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작품들이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저는 유튜브에 연분홍 TV 채널을 구독 중인데 거기가 진짜 재밌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들어가 보시고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네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는 안 그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성소수자 당사자분들과 부모님 그리고 엘라이 분들이 함께 활동하는 되게 넓은 지향점을 가진 단체인데 이제 촬영을 시작하시고 작품을 제작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중에서 어떻게 예준님과 한결님 그리고 이분들의 부모님인 비비안님과 나비님으로 주인공이 좁혀지게 된 건지 이제 주인공이 점점 확정되어가는 과정 그거를 듣고 싶어요 이야기를. 네. 일단은 이제 두 분이 사실 너무 매력적이었고 근데 약간 그런 다양한 가족 관계에 대해서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비비안님네는 되게 미드에 나올 법한 판타지 가족의 어떤 느낌이 있고 나비님네가 확실히 현실 가족의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관계 맺고 부모와 자식이 관계 맺고 살아가는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나비님의 경우는 사실 한결님에게 되게 다가가고 싶었고 커밍아웃 이후에 다가가고 싶었고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전하고 싶은 어떤 마음을 계속 제가 촬영하면서 느꼈었는데 한결님 앞에서는 되게 센 척 하시잖아요. 실제로 세기도 하시지만 그래서 그러한 어떤 속마음 혹은 그 한결님과 이제 성별정정과 트랜지션을 해 나가는 과정을 같이 이제 찍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비비안님은 되게 솔직하게 카메라 앞에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이 되게 멋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주님한테도 그렇고 비비안님이 이제 관계 맺는 방식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각각 이제 다른 부모님의 어떤 느낌 그 다음에 자식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 다른 부모님들이 등장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또 두 분이 이제 여성으로서 자신이 선택해왔던 어떤 삶의 궤적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엄마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성으로서 이제 자신의 삶을 읽어왔던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좀 그려보고 싶고 그분들이 또 엄마로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두 분을 좀 섭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결과론적 이야기지만 어쨌든 두 분을 보아서 저는 정말 캐스팅 비화가 궁금했다. 찰떡이다. 특히 또 나비님의 이 전라도 사투리를 들으면서 너무 반갑다 이렇게 해서 보게 돼서 그랬는데 비비안님하고 나비님은 그러면 처음 영화를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뭔가 이게 근데 가족의 기록물로서 앞으로도 종종 생각나고 꺼내보시게 될 텐데 오글거리실 것 같기도 하고 보면서 우시기도 하셨을 것 같고 궁금해요. 네, 저는 처음에 성소수자 부모 모임을 다큐로 찍는다고 했고 또 모든 부모님들을 다 찍었어요, 실은 몇 년 동안. 그래서 실은 이 영화에 최종적으로 저희 두 사람이 주로 나오긴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을 오랫동안 찍었고 또 이제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계속 영화 상영을 하고 저희하고 한 몸으로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영화에 나오지 않을 뿐이지. 어떤 분은 전국에 있는 어떤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분들, 학자들을 계속 동원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또 계속 저희를 요청을 하시고 어떤 분은 또 신부님, 수녀님들 단체 관람 만드시고 그 종교계 쪽으로 또 움직이고 계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렇게 한 마음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저 영화에서 실은 뭐 중간에 감독님이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나비님이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죠. 아, 우리 전부 다 주인공이니까, 네, 다 주인공이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이렇게 나중에 가편집본을 보고 아, 이거 우리 두 가족을 먼저 찍으셨네요. 라고 생각하면 순간적으로 아, 이렇게 비중 있게 나올 줄 알았으면 욕도 좀 하지 말을걸. 옷도 좀 잘 입고 나올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영화를 보고 저희 두 가족을 통해서 좀 뭔가 얘기를 좀 더 밀도 있게 하는 것도 괜찮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보고 그렇게 막 되게 어떤 감정이 특별히 올라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막 많이 억지하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가편집본에서 제가 그냥
이렇게 영화를 심상하게 보다가 제가 최종적으로 제일 감동받았던 건 마지막에 부모님이 전부 다 나와서 나는 누구의 엄마입니다. 이 얘기를 전부 다 우리가 넣자고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계신 부모님들 다 시간 맞춰서 오셔가지고 찍고 그거 최종본으로 나왔던 걸 봤을 때 저는 그게 제일 감동적이었어요. 영화에서 제일 감동적인 부분이 어떠냐고 물었더라면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제일 감동적이었고 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무엇이냐면 비비안님이 캐나다 큐퍼에서 I love my Kson 상징적이죠. 그 표지를 들고 가는 것이 아마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가편집본을 감독님이 저희 집에 와서 틀어주셨을 때 그때 예준이랑 성준 씨랑 다 같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볼 때 정말 1시간 반을 내내 울었어요. 제가 나올 때도 울고 나비님이 울면 울고 예준이가 웃어도 울고 왜 이렇게 눈물이 났는지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 4-5번 볼 때까지는 계속 거의 울면서 영화를 봤던 것 같고 이제 한 10번쯤 보니까 눈물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으면서 저를 카메라가 이렇게 주시하는 게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저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었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뭔가 제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제 삶을 좀 정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익혀가는 어떤 그런 것 같아서 일단 영화 작업을 하면서 너무 좋아서 되게 좋다 이런 게 되게 필요하고 또 성소자나 성소자 부모를 가시화하는 활동으로 사실 영화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이 세상을 향한 저희가 커밍아웃이라고 늘 얘기하는데 나도 좋고 이런 게 나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성소수자의 삶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준다면 진짜 좋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제가 주인공이라고 해서 저는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비님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지금 다른 부모님들이 엄청 열심히 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고 저희는 사실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한테 되게 좋은 에너지를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칭찬해 주시고 너무 영화 좋다는 얘기 너무 좋은 말을 많이 들으니까 저는 GV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해도 제가 시간이 되면 무조건 가려고 오늘도 사실은 비행 스케줄을 빼고 왔죠. 예, 돈은 안 벌어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여러분들의 이 눈빛을 받는 것도 너무 좋고 좋은 말씀들 너무 해주시는 거 너무 좋고 해가지고 열심히 다니고 있고 저도 뭐 인상적인 장면 사실 많지만 아까 나비님하고 결을 좀 같이 하자면 저는 한결님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물놀이 하시는 장면이 너무 자유로워 보였고 그걸 쳐다보는 나비님의 눈빛이 너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길을 달려왔나 뭐 이런 느낌도 보이고 되게 그런 대사는 없지만 되게 많은 걸 느끼게 해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희연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예준님의 끼는 역시 동성애는 유전이다. 농담입니다. 그런 생각도 나고요. 네, 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작품 보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나비님이 직장에 있는 모습이 비비안님에 비해서 작품 속에서 더 좀 많이 다뤄지잖아요. 그런데 나비님이 직장에서 처음에는 아무래도 클로짓 벽장 안에 똑같이 한결리처럼 계셨을 것 같은데 그랬고 어떻게 그 과정을 거치면서 벽장 밖으로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벽장 밖에 나와가지고 자식의 성별 정정과 커밍아웃 그리고 LGBT 활동을 도우면서 같이 하면서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하는 과정이 이제 작품에서 꾸준히 다뤄지잖아요. 그런데 그 재판에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직장에 외출 사유를 쓸 때 그 문구가 너무 인상적이고 좋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유가 너무 재밌었어요. 일종의 선언처럼 들려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걸 쓸 때는 저는 어떤 공적 자료에다가 꼭 그런 걸 남기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클로짓이었던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저는 레즈비언인 줄 알았어요. 아주 유치원 때부터 여자아이한테 자꾸 연애편지를 쓰길래 제가 초등학교 무렵에 저희 아이한테 지나가는 말로 얘 너는 레즈비언 성향이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가 뭔 얘기인 줄 아는구나. 그것도 중학교 때도 꾸준히 이제 그 안에도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길래 집에 너는 진짜 레즈비언이 맞는 것 같아. 그랬더니 아마 바이에 가까울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란 말은 처음 들었지만 양성애자인가 그럼? 이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말았죠. 계속 저희 아이가 레즈비언인 줄 알았고 제가 그게 괜찮았던 이유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같은 반에 레즈비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희 아이가 23살 때 성숙사 부모 몸을 같이 나가자고 해서 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레즈비언의 엄마 안무개입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저희 아이가 차례가 되었을 때 저희 엄마는 저를 레즈비언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트랜스젠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물어봤죠. 너는 수술도 안 했잖아. 제가 그냥 몰랐으니까. 그랬더니 수술 안 한 트랜스젠더도 있어 라고 얘기를 했고 나중에 이제 수술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미 성수사 부모 모임에 와서 많은 트랜스젠더 친구들을 봤기 때문에 그럼 네가 이제 수술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궁금했던 건 그럼 너는 레즈비언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엄마에게 왜 트랜스젠더인 걸 말을 못했니? 이제 그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은 질문인데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많이 했대요. 나는 남자 줄에 자꾸 서고 싶어. 나는 남자 옷을 입고 싶어. 나는 가슴이 없었으면 좋겠어 얘기할 때 제가 했던 얘기는 이 사회가 여자로 살기 힘든 세상이지만 그렇다고 남자가 남자가 되려고는 뭐 옳지 않아. 이런 식의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그게 이제 상처를 받았고 실은 일종의 차별 발언이었죠. 그걸 몰랐던 거죠. 제가 왜 몰랐을까 생각을 해보면 레즈비언은 주변에서 봤기 때문에 알았고 트랜스젠더는 저도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아이 자체도 아이 때는 보통 트랜스젠더는 한 3~4살, 4~5살 때부터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뭔가 남과 다르다는 걸 느끼다는데 그걸 본인이 트랜스젠더라고 아이가 생각을 못하겠죠. 그래서 계속 그런 상처 주는 발언을 제가 또 하는 상황이었고 외국의 경우에는 그렇게 4~5살 때 보통 얘기를 하면 이 아이를 어떤 내분비과 의사나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든가 해서 아이가 정체성을 트랜스젠더인 것 같다 그러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정성별이 여자니까 여성 호르몬 억제제를 주다가 이제 꾸준히 관찰을 하면서 2차 성징 나타날 때까지 본인이 트랜스젠더임을 계속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때 이제 남성 호르몬을 투여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아이가 불행하지 않게 또 어떤 골격이나 윤곽이 너무 이렇게 커지기 전에 혹은 달라지기 전에 아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제가 못했던 것은 이런 가시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시화를 하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레즈비언일 때는 뭐 이런 생각을 못했지만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고 제가 레즈비언일 때 잠깐 걱정했던 건 뭐 듬직한 사이나 예쁜 손주를 얻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이제 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사이가 요즘 듬직한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듬직한 사이 이제 제끼고 예쁜 손주도 뭐 어쩔 수 없죠. 손주를 달라고 저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을 하는 건 아니죠. 사랑을 하다 보면 손주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은 딱 제껴서 괜찮았는데 트랜스젠더일 때라고 어렸을 때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애를 힘들게 했구나 싶어서 그 뒤로 가시화를 많이 하려고 했고 그래서 일부러 이제 특히 프라이드 기간에는 제가 이제 이런 뱅글 같은 걸 하고 다니면 저희는 짧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제복을 입을 때 저희 상사들이 저한테 이제 또 저희는 이제 요란한 장식을 좀 하는 걸 좀 싫어하시죠. 그리고 자네 그게 뭔가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희 서장님이.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 저희 아들이 트랜스젠더라 제가 프라이드 기간에는 일부러 이 기간 동안에 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 서장님이 자네가 맨날 밖으로 돌으니까 애가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혐오 발언을 하실 때 제가 이렇게 서장님께 얘기하죠. 서장님, 선진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뜨악한 표정을 쳐다보시는데 제가 이제
눈빛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한마디만 더 그런 얘기하면 입을 찢어버릴 거야. 그런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저는 그래서 가시화를 위해서 하는 게 필요하고, 저희 직장도 이제 공직사회라 카메라가 들어오면 보고를 다 드리고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허락받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잘 허락을 안 해주죠. 그래서 저는 허락을 구하기보다는 용서를 구하기로 생각을 하고 얘기 않고 그냥 찍었습니다. 영화 나와서 영화가 잘 되면 조직에서 뭐라고 안 할 테고, 그래 뭐라고 한마디 하면 뭐 징계 하나 먹고 말지 하는 식으로 여기 성소사 가시화를 하는데 그까짓 거 징계 하나가 뭐 별거랑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가시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비님의 변화를 들으면서 거의 업보를 청산한다 이런 느낌으로 들었는데요. 듣다 보니까 한결님이 참 현명하시다. 분명히 뻐꾸기를 날리신 거잖아요. 난 레즈비언인가? 뭐 양성애자일 수도 있어. 이런 언지를 주신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도 주변에 성소자 친구들 보면은 이 자녀분들이 되게 현명한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대화가 이렇게 한 여성 친구가, 성소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빠랑 사이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들어보니까 뭐 여자친구랑 문자를 하다가 뭐 그런 걸 들키기도 하고 했는데, 곁에 있던 다른 성소자 친구가 아니 그걸 왜 들켜 네가 왜 불효를 하고 그래 라고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성소자면 2중 3중 잠궈야지 이러는 거 보면서 이 자녀들은 정말 대단하다. 여기에 지금 중년분들도 오신 것 같은데 혹시 자녀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런 뻐꾸기를 꼭 알아채 주시고 가시화에 힘써 주시길 저도 조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나비님과 비비안님이 처음으로 예준님과 한결님한테서 커밍아웃을 받은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점점 내 자식은 퀴어야 라는 거를 이제 받아들이게 됐는지 그 과정이 궁금해요. 작품에서도 나오지만 이게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뭐 단기간이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점점 받아들이시게 됐나요? 저는 2016년 6월에 제가 커밍아웃을 받았는데, 그때 또 저는 굉장히 좋은 부모라고 생각했고 되게 성숙한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살던 시절이었죠. 근데 아이 커밍아웃을 받고 되게 충격이 컸지만 제가 모르는 세계더라고요, 그게. 근데 사실 머리로는 알았어요. 성소자는 뭘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의 선택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내 아이가 성소자라는 거를 받아들이기는 사실 순간적으로는 안 됐죠, 그때도. 근데 아마 저 혼자 있었으면 지금도 저는 어떻게 방구석에서 혼자 외로워서 되게 울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커밍아웃 받고 저희 아이는 바로 성소자 부모 모임을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만에 거기를 나가게 됐고, 근데 나가게 된 이유도 사실은 내가 모르니까 좀 몰라서 두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에 왠지 내가 간다는 게 좀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아이가 너무 원하니까 안 가면 상처를 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마음은 안 끌렸지만 억지로 갔죠. 근데 거기 가니까 이미 겪으신 부모님들이 많이 있었고 성소사 당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 성소사 당사자를 처음 본 거예요, 일생 태어나서. 근데 그들이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냥 우리랑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진짜 편견이 많은 나쁜 어른이었구나. 저는 진짜 편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성소자의 존재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편견인 거죠. 무관심하면서 아예 상상하지도 않고 살았다는 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깨달음을 계속 갖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부모 모임을 한 달 나가고 2달 나가고 하다 보니까 뭐 방송국 인터뷰도 들어오고 잡지, 신문 뭐 이런 데들이 이제 뭔가 인터뷰를 요청하는 게 많아졌는데, 제가 어쩌다가 이제 하게 된 거예요, 한두 번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가시화 활동이거든요, 성소자 부모. 근데 처음에는 얼굴을 모자이크를 하고 PD 수첩을 한번 나갔어요, 한 1년쯤 됐을 때. 근데 그때도 나비님은 얼굴을 당당히 까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도 좀 두려운 마음에 얼굴을 모자이크하고 나갔는데, 저희 집이 나오고 저희 예준이는 얼굴을 까고 나가고 저는 모자이크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다 아는 거예요.
당연히 측근들은 다 알죠.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이런 활동을 하려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또 깨달음을 얻었고, 그때 다큐 영화를 시작하게 됐고, 어쨌든 이 활동을 하면서 제가 얻는 그 깨달음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이게 성소수자가 내 주변에 있다는 거를 평소에 만약에 알면 사람들이 충격이나 슬픔이 덜할 거다. 그리고 아이가 성소수자인 것은 내 잘못도 아니고 아이 잘못도 아니고 그냥 그 성소수자의 존재를 자꾸 배제시키는 이 사회가 잘못된 거라는 깨달음을 얻어서 그때부터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왜냐하면 사회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바꾸면 되니까, 그리고 점점 변화하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그 변화를 빨리 당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어쨌든 다큐 영화도 찍게 됐고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함께 많이 하는 활동들이 되게 중요하다 싶어서 사실 부모 모임에 오시면 함께 많이 이제 그 인원들도 늘어가게 되고 하면서 점점 더 제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되게 이제 드디어 성숙한 어른이 되어 가는구나, 이런 그 자기 만족감도 생기고, 그래서 그게 이제 아이의 커밍아웃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받아들였다고 하기보다는 저는 어떻게 보면 선물을 좀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모르고 살았으면 그냥 평생 무지한 그냥 나이 많은 어른으로 아마 살았을 텐데 아이의 커밍아웃이 제 인생의 선물처럼 왔죠. 그래서 저는 배우도 됐죠. 그래서 사실 커밍아웃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당사자들이 항상 뭔가 상상을 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부모님한테 어떻게 말을 할까? 부모님의 평화를 깨뜨린 거 아닐까? 상처를 주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을 저는 좀 덜어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을 배우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부모님에게 굉장히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할 수도 있는 어떤 나비님 맨날 그러니까 되게 내 세계, 나의 세계로 초대하는 일,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상상하실 수 있게 저는 그런 길을 지금 가고 있으니까 커밍아웃 준비하실 때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질문 중에 누가 부모님께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트위터에 올라와 있는 말 중에 멋진 말이 있었어요. 부모를 지레짐작하지 않고, 커밍아웃이란 부모를 지레짐작하지 않고 나의 넓은 세계에 초대하는 일. 그게 성소수자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이런 멋진 말이 있었어요. 실은 저희가 알고 나서 정말 새로운 세상을 알게 돼서 좋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면 좋겠지만 잘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당사자 여러분들이 커밍아웃 할 때 힘들어하고 그래서 저희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커밍아웃을 할 수 있는 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저희 예주님처럼 편지에 나는 이렇게 커밍아웃 하는 걸 부모님이 기뻐하셔도 된다. 나는 부모님이 나의 어떤 모습이어도 나를 사랑할 거라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커밍아웃 한다. 이런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밍아웃을 했을 때 만약에 부정적인 반응이 온다. 그러면 그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본인이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건 당사자들이 커밍아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부모에게 거짓말한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떤 상황이 되면 커밍아웃을 할 때가 있잖아요. 파트너가 있다던가 중요한 정체성에 대한 어떤 중요한 부분을 할 때, 그럴 때 만약에 커밍아웃을 해서 부모님한테 어떤 부정적인 반응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을 때,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때 그때 커밍아웃을 하셨으면 좋겠고, 커밍아웃을 해서 부모님들이 힘드셔도 조금 지나면 자식들을 이해하려고 하세요. 저희 부모 모임에도 목사님도 오시고 되게 장로님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종교에서 어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자식을 이해하고 싶으니까 오시고, 그리고 실은 알고 나시면 그 목사님에게 본인의 처지와 이런 상황을 알려드리려고 하세요. 보통 좋은 부모님들은 그렇게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몰랐던 걸 알려고 그러고, 그리고 내 자식이 죄 없이 이런 배우를 받는다 그러면 오히려 참여를 하시려고 하세요. 퀴어 퍼레이드 가서 부당하게 이런 폭력이나 이런 혐오 받는 걸 보면 가지 말라고 할 것 같아도 실제로 부모가 이게 왜 이러지? 내 자식이 죄 없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해서 활동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 부모라면, 시간을 들였는데도 안 되는 부모라면 그 부모님은 그렇게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모님이라면 좋은 부모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식이 일방적으로 혼자 좋은 자식 벌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혹은 죄책감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한테 이런 커밍아웃이라는 선물을 드렸을 때 그걸 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부모님의 문제죠. 나는 부모님을 나의 넓은 세계에 초대를 해드렸고 선물을 드렸는데 그게 안 된다면 그건 부모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것에 너무 죄책감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걸 물론 자식은 많이 고민하고 커밍아웃을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폭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기다려드리는데 그게 안 돼서 혹시 가족의 평온을 깨는 것 아닐까 고민을 좀 하실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죄책감 많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족의 평온을 깰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내가 커밍아웃을 할 정도 되면 내 존재가 부서지기 일보 직전에 하는 거잖아요. 내 존재가 부서지게 생겼는데 가족의 평온을 깬다는데 그걸 좀 어떨까요? 그건 부모님이 몫이죠. 나를 나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마음을 좀 가볍게 하셨으면 좋겠고, 커밍아웃을 한 이후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 모든 게 다 내 책임이다 그래서 부서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지만 자식의 커밍아웃 받고 죽는 부모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는 우리가 한 번씩 보기 때문에 너무 저희는 당사자들이 걱정이 되고 그러는 거죠. 저번 달에 나왔던 친구가 이번 달에 세상에 있지 않는 경우를 저희는 자주 보니까 제발 자신을 좀 소중히 생각하고 자신 때문에 부모나 다른 사람이 힘들다 하더라도 죄책감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분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소수자가 어떤 문화권이나 한 5% 내지 10% 있다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그 우리나라도 5%만 잡아도 250만 명이잖아요.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120만 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군인이 60만 명입니다. 현역 군인이. 우리 주변에 공무원 군인 많이 보죠. 그 둘을 합한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에 성소수자가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왜 내 주변에서 못 보죠? 그러면 그 주변에서 한 번도 성소수자를 못 봤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서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거나 혹은 좋은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는 성소수자가 없는 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굳이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커밍아웃을 하는 것 저희가 그걸 권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성소수자를 한 번도 보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본인들이 성소수자라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좀 압도적으로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모님들은 어떤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천주교 신자인데 내 아이들은 하나님의 귀한 특별함의 일부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소수자 자식은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에디션이다. 한정판 에디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본인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 더 당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으면서 저도 좀 감동을 받았는데요. 생각나는 게 그 성소수자 인권운동가이신 한채은 선생님이 쓰신 글 중에 자식이 커밍아웃을 하게 되면 부모가 벽장에 갇히게 된다. 자식은 엄마 나 사실 성소수자야, 아빠 나 성소수자야 말을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부모가 내 자식이 성소수자인 걸 숨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는 거죠. 그럼 누군가는 벽장에 이렇게 옮겨가며 갇히게 되는 게 이게 이 모순이 어떻게 말이 되는가를 설명할 때 결국에는 사회가 전체가 벽장이다. 성소수자가 없다는, 보여져서 안 된다는 벽장이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이 또 생각나고 그러네요. 저도 2017년부터인가 퀴어 퍼레이드 가서 이제 프리허그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것도 제가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어떤 퍼포먼스였어요. 근데 제가 그 퀴어 퍼레이드를 가보니까 서울 퀴어 퍼레이드는 진짜 혐오 세력들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입장하기 전부터 너무 마음의 상처, 마상을 엄청 많이 입고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성소수자분들을 프리허그를 해줄 때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저기서 상처받은 마음,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어루만져 주고 싶은 마음, 네. 글로 상처받고 말로 상처받고 그들은 사실 그게 얼마나 자기의 모습이 혐오스러운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나비님하고 저희가 지난번에 막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이제 퀴어 퍼레이드 갈 때마다 여기다가 거울을 하나씩 달자, 목에 걸자,
혐오하는 너의 모습을 봐라. 얼마나 밉냐. 정말 약간 반사의 의미로 그런 것도 막 생각하고 할 정도로 혐오 세력들의 등장이 저희는 이제 당사자들 너무 힘들게 할 것 같아서 프리허그 할 때 최대한 그 상처를 좀 잘 어루만져 주려고 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제가 프리허그를 하다 보면 제가 힘을 받는 부분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분들께. 예. 그리고 그분들은 정말 있는 그대로 그냥 나를 봐주세요, 이런 말로 저는 다가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봐주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행위, 그게 프리허그가 아닐까 싶고, 저희 부모 모임 부스 글자만 봐도 눈물이 난다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는 너무 감사하죠. 저희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기뻐해 주시니까. 그래서 사실 어느 지역에서 퀴어 퍼레이드를 해도 우리는 어디든 간다. 그래서 얼마 전에 춘천에서 또 해가지고 저희는 사실 영화 때문에 못 갔지만 다른 어머님들이 다 다녀오셨거든요. 그래서 가서 당사자분들이나 혹은 성소수자 부모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어떤 마음의 연대감을 드릴 수 있다면 저희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저희 존재가 그렇게 쓰일 수 있음에. 네, 저희가 광주 퀴어 축제 1회 할 때 왔었거든요. 그때 조금 지역적인 특성이 있었던 것이, 저희가 광장에서 할 때 물론 혐오하시는 분들이, 흔히 말하는 혐새들이 한쪽에 이렇게 다 축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좀 마음에 아쉬웠던 게 민주화 운동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렇게 이 축제를 반대하시는 것이 좀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보면 약자가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떤 엄숙주의 혹은 또 성소수자라면 어떤 섹슈얼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생각들, 그런 것만 갖고 말씀하신 지 되게 좀 그분들이 반대하는 것이 좀 마음이 아팠었고, 또 퍼레이드를 하다가 또 혐오 세력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중간에 줄이 끊기면 이게 단절되면 더 힘들어질까봐 막 뛰어서 줄을 이어서 가는, 그때 심정이 지금 생각이 드네요. 광주에서 그렇게 힘들게 행진을 했던 부분들이, 지방에서 성소수자 어떤 커뮤니티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또 그만큼 얼마나 소중하고 연대의 힘이 느껴지는 건지 정말 저희는 더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Q&A 이렇게 팀이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실은 저희가 숫자가 얼마가 되든지 가고 싶다. 꼭 숫자가 정말 적더라도 우린 꼭 가서 이 엘라이들 그리고 퀴어 당사자들 만나고 싶고, 그래서 오늘 비비아님도 비행 일정을 그렇게 빼고 돈을 안 벌어면서까지 11월 한 달을 휴직을 했는데 또 쉬면서 이렇게 온 것은, 지방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 꼭 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에서 또 성소수자 부모 모임, 비플래그 가족 모임을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지금 여기도 성소수자 부모님이 한 분 와 계시는데, 광주 지역에 우리 국화형님 국화형님 한번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2016년부터 서울로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강주에는 지금 저한테 전화 오신 부모님은 몇 분 계셨는데 상담은 한 적은 있지만 얼굴을 뵌 적이 없어서 저는 혼자라는 느낌이 있어서 좀 많이 외롭고, 그래서 이제 서울로 많이 다녔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움직이니까 고립감 많이 느꼈었는데, 이 영화 때문에 사회하시는 낙원님이 저한테 연락도 해주고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몇 분을 알게 돼서 저는 난 혼자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영화 통해서 여러 명 만날 수 있어서 저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닉네임은 국화향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광주에서 이런 어떤 가족 모임이라던가 또 Q&A 후원자가 몇 명이냐고 물어봤더니 후원자가 단단이더라고요. 후원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우리가 연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화에서 나왔던 작년 숙대 사건 때문에 저희 아이하고 스위스를 같이 갈까 할 때 생각을 할 만큼, 그때 제일 힘들었던 건 아주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혐오를 하면 괜찮아요. 그건 우리끼리 뭉치면 되니까. 그런데 실은 숙대에 있는
페미니스트들이 일부 좀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그 트랜스젠더 입학을 거부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저는 제 발밑이 무너지는 만큼 그렇게 큰 고통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싶어서 부모로서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개별적인 존재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런 마음을 좀 먹었었는데 그렇게 우리끼리는 어떤 연대를 좀 했으면 좋겠고 이 연대라는 건 약자가 우리가 막 더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이 평화를 이루고 같이 잘 살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성소수자 부모지만 성소수자 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인권운동 전부 다 연대를 같이 하거든요. 최근엔 친족 성폭력 피해자하고 연대를 하고 뭐 배달장애 부모님이라던가 정치하는 엄마들인가 또는 어떤 차별금지법 제정도 저희 어제 가서 국회 앞에서 텐트 한 500여 좀 치고 했는데 그런 연대 활동을 같이 하는 거죠. 단순히 내 자식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연대가 확장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 제목도 너에게 가는 길인데 그 의미가 성소수자인 내 자식에게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내 자식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좋은 어른,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나에게 가는 길이기도 하고 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같이 가자고 권하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누가 질문에 연대의 의미를 물어봐서 저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연대의 마음으로 같이 여러분에게 가자고 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Q&A 그리고 광주 성소수자 가족 모임에 조금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조금 GV를 늦게 시작했는데 40분, 45분 정도였는데도 차 시간이 있으셔가지고 조금 빠듯하게 5분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 QR로 보내주신 것들 좀 답변 들어보고 싶은데 나건님 혹시? 네, 제가 몇 가지를 꼽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광주분들도 계시나요? 가 있었는데 혹시 국화향기님 말고 다른 분들도 계시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는 이렇게 드러내신 분은 없어요. 이렇게 제가 상담은 몇 분 해봤잖아요. 근데 드러내신 분이 없어서 현재는 제가 아직까지는 저 혼자입니다. 그래서 나권님이 제 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을 나권님 통해서 네. 저한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마수의 손을 뻗쳐 여러 사람들을 섭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인상 깊은 말이 있었어서 네, 읽고 싶은데 이 자리까지 먼 길 와주신 감독님과 부모님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좋은 영화로 힘든 시기에 따뜻하게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성애자 남자입니다. 아직 부모님에게 말씀드리지 못했고 신실한 개신교 신자이고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라 절대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게이 친구 몇 명, 학교 친구 몇 명에게만 커밍아웃을 했고 그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다짐을 하기로 누나들은 몰라도 부모님에게는 죽을 때까지 말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혹시나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닌지 아들이 솔직하게 털어놔 주길 바라시는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말을 해서 부모님과 비밀 없는 천진난만하고 발랄했던 사이로 회복하고 싶어졌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부모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들의 커밍아웃을 마음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순간이 언제인지 특정 순간이 아니라면 천천히 마음이 움직여졌던 건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네, 답변을 듣기에는 조금 시간상 힘들 것 같아서 너무 아쉽지만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네,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커밍아웃 받았을 때 제가 힘든 것도 있었지만 아이가 7년 동안 그걸 숨기고 살아야 했다는 그게 되게 진짜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그거를 조금 상상을 해보신다면 아이의 고통을 조금 들여다보시려고 하신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나빈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노력을 하실 수 없는 부모님이라면 별로 좋은 부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현장 질문을 아쉽게 못 받게 됐지만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서 네, 그걸로 조금이나마 네, 충분히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짧은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요. 광주에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아무래도 퀴어 문화 축제가 못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사공연 프로젝트라고 하늘 위에 무지개를 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연이랑 바람개비를 이제 특정한 장소에서 같이 날리려고 하고 퀴어 문화 축제처럼 외부 부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소소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텀블벅의 천사공연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퀴어 문화 축제와 비슷한 그리고 저희 퀴어와 엘라이가 함께 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한번 네,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세 분 한 번씩 말씀해 주시고 네. 시간이 없어서 사실 짧게 저희 영화는 사실 N차 관람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 번 보면 사실 눈물 나는 퀴어 영화죠. 하지만 두 번째 보면 가족 영화, 세 번째 보면 여성 영화, 네 번째 보면 인생 영화. 여러분들 다 인생 영화 한 편씩 갖고 싶으시죠? 네, 4번 이상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주에서 이렇게 집이 행사하게 돼서 제가 광주 대표도 아닌데 너무 행복하고 짜릿하고 그런 심정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지역에 있지만 우리가 연대하는 이 힘이 지금은 인터넷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찾으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을 내서 잘 지내시게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GV를 다니다 보면 카카오톡 채팅방에 이제 어떤 고민 상담을 해주신다거나 혹은 또 관객석에 이제 부모님들이랑 같이 오시는 당사자분들의 이야기가 올라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굉장히 그렇게 용기를 내고 이 영화를 봐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그렇게 이 영화를 이제 같이 이제 부모 모임과 연구동치마가 만들면서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영화가 이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그 이슈를 다 알고 계실 거고 함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또 함께 같이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혐오의 말들이 굉장히 난무한 것 같지만 그 미국 NPR이라는 공영 라디오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악플을 다는 사람은 1%도 안 되는 0.06%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전체의 목소리인 것처럼 들리는 이유는 나머지 90% 이상의 사람이 가만히 있기 때문이죠. 저희도 차별금지법을 88%, 90% 정도 가까운 국민들이 지금 찬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본인이 성소수자이거나 혹은 비성소수자라 하더라도 내가 가만히 있기보다는 그 차별이나 혐오의 목소리가 그렇게 적은 숫자인데 크게 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한마디씩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대표되는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겁먹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국회 시사회 할 때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겁먹지 마셔라. 그 차별의 목소리에.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하셔라. 그래야 당신들한테도 그게 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차별금지법 심사기한이 국제법사위원회에서 2024년 5월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자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성소수자 부모 모임 그리고 연분홍 치마의 제작작품인 너에게 가는 길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Q&A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